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주유 작가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뭔가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목이니까 우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조차도 세상을 뜨고 있구나. 뭐 이런 의미죠. 좀 아무래도 작품을 먼저 감상을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예, 제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뭐 정답부터 먼저 설명하지 않고 좀 차근차근히 이 작품을 함께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목의 의미가 더욱더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연의 구분이 없어요. 그죠?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여가지고요. 좀 행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 한번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먼저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자가 소면상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화자가 없는 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자는 무조건 있는 건데 표면상에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 속에서 화자는요 또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 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왜 우리라고 표현했는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라고 하는 개인이 느끼는 바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전체가 이러고 살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화자를 표면상에, 그러니까 복수의 화자를 표면상에 등장을 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개인,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체 대중,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화자, 복수의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제히 일어나서 경청하고 있는 거, 바로 획일화된 문화, 그죠? 일제히 일어나서 개성이 말살됐어. 좀 쉴 수도 있고 영화 보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애국가 시작하면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회의 단면을 풍자하기 위해 지금 어떤 시의 상황이 세팅되어 있구나, 설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청하는 거, 예, 이거 바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우리 반어법이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은 혹은 화자는 경청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경청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반어법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행과 2행은요, 지금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이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그 영상을 시청해야만 했던 우리 1907, 80년대 아주 독재화 시기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던 그런 사회 정서, 대중들과 민중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던 그런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애국가 영상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KBS 한 새벽 2시쯤 되면 나오는 거 아세요?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나네요. 고등학생 때 부모님 몰래 새벽 2시에 TV 보다가 선생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새벽 2시가 넘어가도 계속 TV가 24시간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2시 되니까 갑자기 애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지? 띵. 근데 그걸 또 봤다? 1절부터 4절까지 그걸 보고 앉아 있었어. 심심했나 봐, 어지간히. 딱 애국가가 4절까지 끝나고 나니까 하얀 화면으로 전환되더니 삐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1, 2분 기다리면 다시 전환이 되겠지? 다시 제대로 된 방송이 나오겠지? 안 나와. 그냥 계속 흰 화면에 삐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죠? 예.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어,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아주 특별한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으로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970, 8, 90년대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해주기 이전에 이 애국가를 틀어줬대요.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애국가를 듣게 하는 거죠. 뭐 애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좋은 거죠.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그죠? 우리 민족적 정기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뭐 강한 그런 효과가 있지만 좋은 효과들, 긍정적 효과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획일화된 문화, 개성을 말살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서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한 생각도 행동도 획일화시키기 위한 어떤 통제 장치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면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 작품을 공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삼천리 화려강산 요거는 우리 애국가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애국가 대목이 이어지냐면 여기 있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요 1절 시작부터 마지막 절 끝까지 그 장면인데요. 그 애국가 영상에 아마 갈대숲을 이륙하고 있는 새떼들이 나오나 봐요. 을숙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정한 무리 군자죠. 군을 이루면서 흰 새떼들이 이륙하는 그 장면이 나오나 봐. 근데 그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좀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삼천리 화려강산. 이거 반어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 전체를 읽어봤을 때, 이 시 후반부를 읽어봤을 때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한반도가 아닙니다. 그걸 누구나 알게 돼요. 알게 돼 있어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또 경청한다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바로 억압된 우리나라, 억압된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흰 새떼들이 이륙을 합니다. 어디에서? 갈대숲에서. 어디로? 이 세상 밖으로. 그러면 갈대숲은 지금 세모, 부정적 현실, 즉 화자가 살고 있는 부정적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숲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땅에서 이륙을 해요. 그리고 그 흰 새떼들은 어디로 날아가냐면 세상 밖으로 날아갑니다. 이 세상 밖이 바로 유토피아, 즉 자유로운 세상, 이상세계라는 거예요.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끼룩끼룩거리고 낄낄거려요. 자, 이때 낄낄거리는 거는 물론 흰 새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유토피아 저 땅으로 향해 가자. 기뻐서 낄낄거리는 걸 수도 있지만 낄낄거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뭔가 우리가 낄낄거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대방, 대상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가 들어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우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라는 거. 너네들은 왜 행동하지 않니? 너네들은 왜 거기에서 맨날 살고 있니? 이러는 거죠. 어쨌거나 이 시에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흰 새떼와 우리는 대비대조되고 있습니다. 흰 새떼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동경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행동과 사고방식을 통제받는 억압된 현실 속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며 이 노래를 재창하며 따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낄낄거린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이 부정적 현실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세상, 그 자유가 있는 세상을 떼어버려. 떼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은 또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세상, 긍정적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이 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 세상은 나쁜 거니까 이 세상 밖은 좋은 거겠죠. 날아갔으면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실에서는 도통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네, 그 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픈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화자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국가 영상 장면 속 흰 샛대를 보고 있죠. 그러다가 그 샛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소망, 그다음에 어떤 상상, 우리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에 날아갔으면 하는 거죠. 가는데 그런데 대한 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자, 이제 애국가가 끝났습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았대. 주저앉는다는 게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해념해버린 상태.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절과 절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뭡니까? 지금 소망과 상상이 깨져버렸어요. 가정법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얘는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상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들을 봅니다. 먼저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다가 누굴 봐요? 새를 봐요. 새를 보다가 뭐를 해요? 상상을 해요. 그러다가 또 누굴 봐요? 우리를 보죠. 그래서 이 시는요, 시선의 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망이나 상상은 실제 시선은 아니죠. 뭔가 물리적으로, 그죠? 뭔가 이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보고 있는 그 장면 자체는 아니지만 어, 이 새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촉발된 구체적 상상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우리들이 애국가를 경청하는,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그 애국가의 영상 장면 속 흰 샛대들의 모습. 그러다 잠깐 상상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나 현실 속에서 주저앉게 되는, 일제히 주저앉게 되는 우리 대중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는 시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면요. 비판적인 시, 풍자적인 시, 냉소적인 시. 냉소적이라는 건 뜻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낙관적이지 않죠.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차갑게 바라보는 걸 우리가 냉소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 삶의 위선과 억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애국가를 경청하는 우리들, 자유로운 새들의 비상, 대비와 대조가 일어나고요. 세상 밖으로 우리도 날아가고 싶어 소망하다가 절망하고 좌절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흰새와 우리들의 대조 대비를 통해 암울한 현실을 부각하고 있었고요. 냉소적 어조와 그다음에 애국가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삼천리 화려강산, 그다음에 길이 보전하세. 어떤 효과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다는 건 약간 우프다 이런 뜻이에요. 우프다. 뭐냐면 좀 역설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가사 속에서는 삼천리 화려 강산이래. 그리고 우리 대한 사람이 길이 보전할 거래. 근데 이 현실 상황은 좀 아닌데. 뭔가 좀 블랙 코미디스럽죠. 그걸 우리가 비극적 아이러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력한 모습에 대한 환멸감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시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환멸감일 확률이 높겠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쉰 너만 알려줄게. 1번. 영화관에서 웬 애국가예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을숙도 갈대숲 위로 철새들이 날아오는 오르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지금 가지고 쓴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애국가란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획일 문화, 통제와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것을 주입하는 도구,
집단적 행동과 일체감을 강요하는 가스라이팅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겠지만 뭔가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자와 해악의 차이점, 뭐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우선 이것입니다. 웃음을 자아내죠. 그러나 풍자는 부정적 대상에 대한 웃음. 그래서 어리석음이나 악덕함을 폭로하고 공격합니다. 풍자의 웃음은 신랄한 비판의 웃음, 냉소와 조소의 웃음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풍자적입니다. 어떤 획일화된 국가 문화, 그다음에 이념을 주입하는 그리고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는 시였고요. 그럼 해악은 뭡니까? 공정과 연민의 웃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통 어리숙하게 표현하거나 뭔가 엉뚱하게 표현함으로써 웃기긴 웃긴데 그 웃기게 만드는 대상이 아유 쟤 좀 봐 이러고 풍자의 웃음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웃음이 아니라 아 쟤 봐 너무 귀엽다 아유 동정스러워 아유 연민스러워 아유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진짜 재밌네 웃기네 귀엽네 이런 종류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풍자의 웃음은 차갑고 뭔가 신랄한 웃음이라면 해악의 웃음은 좀 따스하고 공정심이 있는 웃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시읽기 전략 1번입니다. 가정법. A면 B다. 이게 나왔을 때는 not A라는 현실을 꼭 읽어주십시오. A면 B다 라는 가정법이 나오면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not A인 상태, 즉 부정적 현실인 상태가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부분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ot A인 현실 속에서 B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화자의 강렬한 마음을 숨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얘를 밝혀 읽어주려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디 있었죠? 여기입니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현실과 상황.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날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유를 향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저앉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강조점을 두고 작품을 읽어내신다면 훨씬 더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의 주제와 인상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작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